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진표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내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천 작업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작업보다 조금 잡음이 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 개입하여 친명 횡재, 비명 횡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필요한 조치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뀌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9월 말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우리 당에 한 30분 정도는 가결표를 던졌고 10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고 저는 이 요소들이 당시에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당규 제10호, 제75조 열람과 보안에 따라서 일체 열람 및 공개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윤희숙 전 의원과 대비되는 사람 또 좀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들의 평가에서 거의 0점을 받은 분도 있다. 여러분도 짐작하는 분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또 약간 웃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동료 그 0점 받은 분 입장에서 저 영상을 봤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얘기하는 걸 봤다면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대표가 지금 우리 당대표 회의실에도 예. 노웅래 의원이 단식 하고 농성하고 있죠. 계시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회의 때도 되게 안타깝고 위로 말씀도 직접 만나서도 하고 그러니까. 공개 회의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쭉 이렇게 그 대표 말씀하신 걸 내용을 받아보니까 저기 하기 전에 이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도 뭐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자리니까요. 이 선출직 이제 이른바 서른 의원께서도 서른 의원이 부천 아무래도 우리 쪽 강세 지역에서 지금 5선 의원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6선을 도전하시는데 뭐 저도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위 10% 20%의 평가를 받으면 속이 상하고 좀 안타깝죠. 근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많이 논란이 되는 의원들이 한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네. 또 외부 인사 중심으로 해서 12분이 했어요. 항목도 한 28개 정도 됩니다. 1000점 만점에. 그걸 다 평가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만약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시끄럽다는 잡음이 난다는 평가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은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 거다. 저거를 6개월 동안 하고 그걸 밀봉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관위원장한테 전달을 한 건데 그걸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안에 계시는 분들 평가 항목이 많다 보니까 상임위 출석이랄지 본회의 출석, 입법 그거 말고도 다면 평가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역의 여론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 간의 평가, 당직자 평가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목들이 거기에서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좀 박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한 평가, 그러니까 0점을 받았다는 거를 대표가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것도 이제 논란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듯이 그 정말 위로하고 오히려 이제 대표가 다독이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좀 웃으신 건 실수하신 거죠?
저거는 기자들한테 이제 백부를 하면서 네. 기자분들에게서는 했다고 봅니다. 이제 설명하시는 당사자인 의원, 아이, 동료 의원들한테 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금 노웅래 의원 가서 만나시고 또 저기 지금 뭐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지금 좀 처지가 그런 의원들 찾아가서 직접 대표가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소통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갖고 계시고 네. 지금 우리 당의 어떤 인적 쇄신 과정에 이런 진통들이 외부에서 국민들께는 좀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대표가 책임지고 지금 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뭐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내홍이 지금 심한 상황이죠. 현역 하위 20% 통보받은 의원들은 대부분 비명계 의원들이고 또 단수공천 받은 의원들은 또 친명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봐야 될지 그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스티커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네. 친명횡재, 비명횡사 8글자가 네. 딱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8글자에 함축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하고 공감을 하는 거죠. 스티커 메시지가 바로 그런 효과를 예. 발휘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 경선이라고 논란이 벌어지느냐. 공천은 공당이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공당이 자신들의 말하자면 당내 과정을 거쳐서 자신들이 총선에 내보의 상품들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 앞에 내보이는 과정이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공적인 과정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반발하는 게 그거예요. 1000점이라는 점수를 놓고 보는데 네. 대부분 말하자면 이른바 우리가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네. 뭐 출석률, 법안 제출률, 상임위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네. 다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예. 남들이 자기를 평가해주는 이른바 정성적 평가. 그러니까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개입되고 상대가 나를 개입되는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그러니까 어김없이 여지없이 비명계들은 뭐 0점 받은 사람도 있고 상당히 하위를 받았어요. 거기서 격차가 크게 됩니다. 정량적인 차이에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신들의 방향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고 뭔가 배척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이 얘기하는 조사를 하는 대상자, 그러니까 평가자들, 그 송 무슨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아마 직속균형발전위원장이었고 예. 12분의 참가자 중에 대다수 분들이 민변 소속 변호사고 예. 심지어 최강욱, 윤미향 의원 변호인도 있었다고 해요. 네. 대다수 강성 지지층에 부합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뭐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됐다고 하더라도 평가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오후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시스템이라는 게 이른바 알리바이형이죠. 네. 알리바이를 성립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성적 평가에서 할 수 있는 데선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예. 그래서 공천은 무엇보다 당연히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해 보여야 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세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민주당의 위기인 거죠. 아, 그래서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여부가 살생부가 됐을 정도로 지금 그 공천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가 최근에 한 4, 5일간 그러니까 그 하위 20% 통보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야, 민주당 의석 한 10석 날아가는 느낌으로 지켜보거든요. 그만큼 우려스럽게 지켜봅니다. 그 조사 시기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뭐 직후에 실시를 해서 그렇다. 뭐 그런 분석도 있기는 한데 네. 저는 그걸 떠나서 그 당시에 해서 예를 들어 당시에 민주당원들이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그 표결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낮게 박하게 평가했을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선거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공천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 통합 공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면 평가의 결과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번에 나 하위 10%에 들었어, 20%에 들었어라고 발표하신 분 중에 네. 아니 저 사람이 왜 들어갔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은 아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런 생각도 들은 분이 있는 반면에 네. 저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가? 그럼 이런 사람을 없게 만드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전략적이고 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이번 그 하위 20% 통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지금 최근에 정치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그 잡음 없는 공천과 대비되면서 오히려 지지층들마저도 이 공천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이런 느낌을 즉 혼란스러운 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주는 것은 저는 뭐 판단이 시스템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됐더라도 지도부가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도부의 이거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하위 10% 그러니까 이제 뭐 빵점 얘기도 나오는데 빵점에 들어간 분이 누군지 다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당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대충 언론들이 유추해보고 또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유추해보고 이제 박용진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또 뭐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얘기인데 뭐 하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박용진 의원이 공직윤리 평가에서 0점을 받았는데 공직윤리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구상이 돼 있냐면은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당직을 맡았느냐 맡지 않았느냐 또 포상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박용진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니까 이 대표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빵점이에요. 네. 선출직 공직자의 평가,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 지역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천과 직결되는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높은 득점을 위해서는 각 의원실이 평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만큼 세 방망에서 0점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게 이제 그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0점이 나왔지? 이건 너무 의도적으로 0점을 준 건가? 아까 이제 우리 최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거를 사전에 짐작을 못했다 하더라도 드러났으면 이건 잘못됐다. 우리 정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 뭔가 잘못된 시스템 공천이네. 이거 다시 한번 개선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당 지도부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근데 이게 20대 국회 때 평가했던 기준하고 제가 같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21대 22대 총선이니까 이제 전임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기준이었고, 근데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안타까움에서 이제 우리 당이 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위원회 자체가 결과를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다 끝내놓고 그 결과는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통보할 수 있도록 정말 밀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위원장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누구도 못 봤을 겁니다. 사무총장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이런 지금 하위 받으신 분들에서는 반발이 있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맞춰져서 된 것들이 저는 정확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럼 미리 알아가지고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손을 내면 안 되잖아요. 공천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하위 20%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하위 재심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재심.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면 또 잘못됐다면 사후에라도 발표가 이번에 된 재심을 이후에도 한 뭐 2분 정도 신청을 했고 그 재심을 놓고 다시 공관위 회의가 열려가지고 다시 기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관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각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공관위 설명을 기자들한테 했는데 그 회의를 열어서 한 걸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들었고 지금 이제 31분 정도가 20% 통보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한 7분 정도가 지금 6분인가 7명이 본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제가 언론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중에는 누가 봐도 친명이라는 분들도 상당히 박한 점수를 받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뭐 하유라고 안 알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친명과 비명을 놓고 이분들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줬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공천에서 중요한 거는 공정과 투명이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 몇 점을 받았는지 본인에게만큼은 적어도 공개를 투명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이명박 위원장은 당규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럼 당규를 바꾸면 어떤가요? 지금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구체적인 당원 당규까지 거기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뭐 열람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위해서 당원 당규가 있는데 그 한 분이 억울하고 해서 저는 바꾸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차 앵커도 그렇고 단수 공천 받는 분이 모두 친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의 결과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많은 일부 언론들이 발표만 되면은 친명이다 하는데 당장 뭐 저희가 6차까지 됐는데 다 볼 필요 없이 어제 나온 6차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장관했던 한정혜 장관
진선미 장관 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건영 네. 의원 윤건영 의원과 정태호 수석도 받았고요. 지금 네. 민주연구원장. 친명이라 불린 분들도 그리고 당직자들이면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시면 친명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저도 기사를 써볼 때 그분이 어느 계파다 할 때는 네. 되게 민감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네이밍하기 전에 잘 이렇게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네. 요즘은 너무 많은 이렇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험을 보면 이제 수험생이 제일 자기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봐야 다음에 시험 볼 개선을 때 하고, 네, 대비를 고칠 할 수 있는데 텐데. 정작 수험생은 자기 성적이 매겨졌는데 어떻게 어느 종목에서 어떤 과목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또 100점을 맞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의원 얘기인데 노웅래 의원의 그 단식은 명분이 있는 건가요? 상당히 초현실적인 장면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컷오프 되셔야 할 분이 역시나 컷오프 되어야 마땅한 분이 당대표이다 보니 예. 서로 지금 그 흠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습니다. 저는 뭐 노웅래 의원 지금 아직 뭐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혐의는 뇌물수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국민들 앞에 이거는 좀 내가 송구하다라고 말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뭐 재판에 가서 본인의 억울함이 소명이 돼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정계에 복귀하시든가요. 그렇게 네.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민주당 내에서 계속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지금 컷오프를 당하거나 혹은 뭐 하위자로 지목되면 그러면 당대표는 이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주일에 2일, 3일 재판을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혐의도 굉장히 많고 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하면서 아예 그렇게 저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대로 가면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도덕성에 관한 흠결 또 사법 리스크 이런 게 결국은 가장 큰 뇌관이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하위자나 컷오프 대상자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대표실을 장악하고 단식 농성을 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노웅래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당대표는 뭔데 이런 반발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뜻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하위자 평가나 혹은 경선이 지금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죠. 단적으로 박용진 의원 같은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 지역구가 3인 경선 지역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전체에서 3인 경선을 하는 지역구는 총 9곳입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박용진 의원 지역구만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결선 투표가 없어요. 그러면 알려지다시피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안에 들었기 때문에 경선을 하면 30% 감점이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2명일 때는 어느 정도 그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결선으로 돼서 다시 1대1이 되면 그 30% 차이를 메꾸기는 매우 어렵죠. 많은 민주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왜 거기만 결선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에서 납득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해보시죠. 뭐. 다른 결선 지역도 있죠. 어제 발표된 아마 거기는 5명이니까 뺀 것 같은데 전주 우리 당이 강세 지역 거기도 영입 인재로 들어오신 이성윤 검사장까지도 경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결선이 있는 거고 그 결선을 국민의힘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이미 무감동 무희생하는 공천 아닙니까? 네. 친윤 일색에다가 연판장 돌린 대통령 옹호했던 사람들은 다 공천 받았어요. 전 나중에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봐요. 네. 사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만 했으면 우리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송 변호사 말고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그분이 대통령한테 한번 크게 혼나고 난 다음에는 말을 못하는 게 딱 단어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김자를 못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 정말 본인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예. 티끌만 본다 눈에 있는. 아니 자기들 100점 만점에 15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라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점수를 줬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 그대로 예. 사천 논란이죠. 그래서 우리 당 일은 우리 당에서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네. 물론 노웅래 의원처럼 저렇게 하십니다만 저는 조만간에 노웅래 의원께서 이제 농성을 접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노웅래 의원은 그 지역에서 지금 사선을 하셨고 또 이제 그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던 선친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한 9선이 돼요. 그리고 구청장까지 한 거의 50년을 알겠습니다. 맞먹어 정치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후진들을 위해서 저는 좋은 결단을 내리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난 사실관계 네. 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럼 한동훈, 윤재욱은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연한 거고 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냐? 이분 불출마하고 현역 의원도 아니에요. 윤재욱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공천이 지금 뭐 굉장히 험난하고 이렇게 비판받으니까 아니 뭐 감동 없는 공천보다 낫지 않냐는 식으로 예.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것을 그 민주당원과 후보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더 우선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잠시 뒤에 국민의힘 공천 얘기를 꺼낼 테니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에게 충분한 반격의 시간과 기회를 드릴게요. 그때 하시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송 변호사가 이런 던지는 질문을 이게 또 이렇게 국민의힘 비판하면서 이렇게 대받아치지 마시고 민주당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좀 논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님 궁금한데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박용진 의원 구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박용진 의원의 뭐 하위 10%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 구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그 박용진 일병 구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말이 나온 김에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을 컷오프 내지는 하위를 주고 그러면 당 지도부 친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누구를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이승훈 변호사, 뭐 저기 정봉주 전 의원 등등 있잖아요. 그 4명이 이제 경선하게 되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을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그 지역에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박용진 의원 자체가 미우니까 그냥 저렇게 하위 10%를 준 건가? 어느 쪽인 건가요? 저는 그 세 분 중에 뭐 박용진 의원은 지금 이제 하위 10%로 30%점 감점을 받게 됐지만 나머지 두 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친명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 정봉주, 이승훈 변호사는 친명계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결선을 넣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앞서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나 전략적 판단이 들어갔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들어갔다면 결선 투표가 되면 안 됐죠. 결선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공관위하고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결선 투표로 갔던 것은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건데 사실 인지도로 보면은 뭐 그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제일 높을 거고 또 인지도로 놓고 보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가장 높을 거고 이승훈 변호사는 그렇게 보면 제일 낮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선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뭔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결선 투표를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일단은 뭐 이게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날려도 다른 사람 국민들이 모든 정치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 공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 그러면 임종석. 임종석이 공천을 어디로 받느냐, 네. 받느냐, 못 받느냐.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죠. 중요한 관계죠. 그다음에 박용진. 이번에 하위 20%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게 박용진의 하위 10%거든요. 그러면 이 하위 10%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재심, 아까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객관적인 판단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무적으로 판단하면은 그러면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재심에서 재심도 못 받았으니까 재심도 거부당했으니까 그러면은 결선 없이 그냥 3자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박용진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잡음이 불거질 수밖에 이게 없는. 불거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천 잡음 관리가 뭔가 이게 컨트롤 타워도 없는 느낌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어떤가요? 또 한 분이 계시죠.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탈당까지 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면서 백현동 판결문 얘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백현동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겠다. 이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센데 이런 얘기를 언급한 거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들여다보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된 것 같다라는 입장인 건지 갑자기 태도가 좀 돌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완충력 지대를 약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났을 때 네. 이재명 대표에게 이 선으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했는데 네. 안 받아들여졌다 해서 살짝 한번 완충을 놓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서는 자기가 판사 출신으로 백현동 판결문을 보았더니 네. 이거 잘못하면 조 전 장관처럼 계속 부인하다간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도 받겠더라. 그걸 왜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그래서 건가요? 이제 한 번은 한 달 전에 완충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수진 의원도 철험의 출신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강성 강성 이제 말하자면 의원 그룹이었다고 하는 이제 철험의 출신인데 네. 왜 갑자기 입장을 변했을까? 이분이 어떻게 왔습니까? 처음에 4년 전에 나경원 대표 못 꺾겠다고 해서
사람 찾다가 전략공천으로. 전략공천으로 네. 현직 판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영입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현직 판사를 그만두게 하고 와서 국회의원 출마시키는 게 맞느냐? 예. 그런 논란 속에서 와서 했지만 비판 속에서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근소하지만 이겼어요. 네. 이겨가지고 4년 동안 의정활동했는데 그때는 자기를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보더니 이제 4년 지나더니 자기 필요 없다고 헌시작거리듯이 한다? 이건 그야말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마치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자기를 빼고 현역을 빼고 거기다가 전현희 전 위원장 추미애 대표를 놓고 어떻게 돌립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돌릴 때 가장 상수는 현역 의원이죠. 네. 이 사람을 꺾기 위해서 상대 당이든 경쟁 후보든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건 그거는 이른바 말하자면 판짜기가 끝나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허울 좋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명분 갖추기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수진이 입장에서는 버려져도 이렇게 참혹하게 버려지는구나라고 하는 분노가 자괴감이 아마 밤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자회견장에 와서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죠. 법정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노웅래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부담이겠지만 네. 이재명 잠복해 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 전에 다시 돌출되는 이 분수령을 제공한 게 이수진 의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의 반발이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탈당을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게 되나요? 그렇다고 뭐 이낙연 대표가 있는 뭐 새로운 미래로 가기도 그렇고 국민의힘으로 가자니 거긴 또 저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열심히 동작을 해서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나요? 이준석 개혁신당? 언론에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본인이 무소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백현동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봤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50페이지가 좀 안 되는 양인데 이수진 의원이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하면 그것이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떤 신뢰성을 갖고 봤을 예.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이번에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 특수관계를 형성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2005년에 시민운동하면서 이렇게 알기 시작해서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 나갈 때 선대본부장을 하고 2008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 중원에 출마했는데 경선 떨어지니까 이 김인섭이라는 분이 제안을 해서 당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남 분당갑에 나가라. 그래서 실제 출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특수관계를 형성하게 된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법원이 거기다 특수관계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적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지금은 거기에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어떻게 뭐 계약이 됐고 용도 변경이 어떻게 됐고 정진상 실장한테 어떻게 로비를 했고 이런 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판결문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이거는 한민수 대표님. 백현동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박할 예. 기회를 시간을 좀 근데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수진 의원이 만약에 그동안 많은 특히 보수 언론에서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강성 친명 그룹 뭐 철험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뭐 의정 활동도 그렇고 좀 격한 표현 써가지고 뭐 이렇게 먹은 것처럼 보인다고 공격 얼마나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수진 의원이 공천 단수 공천 딱 받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두 분도 포함해가지고 저런 공천이 어딨냐고 정말 난리를 폈을 겁니다. 저런 분은 어떻게 공천을 줍니까? 민주당은 지금 우리 컷오프 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그동안 해오던 말들이 있으니까 칭찬할 일은 또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야 좀 본인들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네. 백현동 우리 그 변호사 출신 예비부가 얼마나 답답한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군요.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그런 식으로 재판했습니까? 내용이나 알고 합니까? 얼마나 엉뚱한지에 대해서 그냥 공격을 했어요. 제가 기자 정치부자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빈말이 아니고 부자지간에 공천 넣고 싸마는 것도 봤어요, 제가. 공천이 그만큼 민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이수진 의원하고 친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4년 동안 민주당 지지받고 민주당 당원들이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국회에 다시 못 나오게 됐으면 네. 저 같으면 좀 흔쾌히 받아들인다든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아니 당대표에게 이렇게까지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뭐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이제 국민의힘 공천 얘기를 좀 갈게요. 그 하나는 여전사 3인방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분들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서울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가져올
여전사 3인방이다라고 이제 추켜 세우는데 이게 공감이 되는 얘기인지 뭐 한민수 대변인에게는 마지막에 방어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 교수님, 이 여전사 3인방이 정말 수도권 이 팽팽한 격전지인 서울 수도권에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전사 3인방입니까? 그러니까 논란의 인물이고 논쟁적인 인물이긴 하는데 네. 서로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누가 기분? 결이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사실 추미애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현주 전 의원은 선을 같이 넘은 묶이는 분이에요. 게 서로 싫다고. 그렇죠. 선을 넘은 분이에요. 세 분이 서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을 얼마나 비판을 했던 분입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 한때 묶어가지고 여전사 3인방 그러면은 이거는 기분이 나쁠 문제다. 네. 그리고 서로 결도 달라요. 그런 점에서 안규배 전략공천위원장이 좀 네이밍을 이거는 조금 잘못한 거 아니냐. 저는 물론 이 세 분이 논쟁적인 인물이자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책임이 있어요.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원들에게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험지에 나가서 책임감 있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말 그 심판 여기에 저는 그 본인의 몸을 불살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군분투했지 않습니까? 권익위원장으로서. 그렇죠. 예.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윤 정부 출범하자마자 윤 정부의 본질이 뭔지 국민들에게 하는 그런 보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뭐 종로라든지 어디 전략공천을 줘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용산 공천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는 광명을 안 가고요. 서울 경기 광명. 광명을 얘기도 나오고 예. 여러 군데 얘기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용산은 아니라고 봐요. 용산은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정말 민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어떻게 권영세 비서실장인데 거기 나오는데 여기에 그것도 국힘 계열에서 데려와가지고 거기다 내보낸다? 이거는 민주당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뭐 아까 광명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나오는 다른 지역이 있다면 뭐 거기에는 한번 붙여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분을 네. 아무리 네이밍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여전사 3인방으로 네이밍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선거운동에 과연 어떤 힘을 줄까. 그래서 선거운동의 시너지가 되는 네이밍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그런 점에서 그렇게 큰 시너지나 느낌은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반론할 기회를 뭐 그냥 드릴까요? 아니면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마디만 더 듣고 갈까요? 아니면 그런데 이 세 분 뭐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정말로 여러 가지로 누구랑 친하세요? 저 세 분 중. 뭐 굳이 세 분 다 친합니다. 세 분 다 친한데 아무튼 우리 전략공관위원장께서 저렇게 한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다 특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에서는 물론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이끌어내는 네. 결국 투표하는 건 본인들 지지층이 먼저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 분들이 여전히 전투력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을 결국 전략공관위에서 출마를 이번 세 분 다 하신다면은 어느 곳에 출마하기 좋은지 네. 정무적으로 판단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여전사 3인방에 맞서서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네. 근데 세 분의 쓰임새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현주 의원은 친문 말하자면은 그 혼란용으로 저기 영입한 거고 추미애 전 장관은 뭐 누가 뭐래도 친명 호소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천을 주고 싶은데 지금 어느 지역을 돌려도 경쟁력 있게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스러워서 아마 폭탄 돌리게 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전현희 의원은 다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하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쫓겨나오다시피 이런 임기는 채웠지만 쫓겨나오다시피 한 그런 모습이 말하자면 저항성 때문에 이렇게 포진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분을 어디다 놓느냐를 갖고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 배치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공관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받아들이고 해명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제자리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는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합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은 이번 총선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당 스스로가 문제가 없이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 상대방과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분명히 자신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본인의 소명과 공관위의 검토를 거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주문이지 이게 그 공관위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안에서 잡음이 없고 소란스럽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몇 개 상징적인 공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저는 감동은 그 두 비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전국 지역구의 70% 이상의 단수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이제 절반 이상을 넘겼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놓고 잡음이 없는 대신에 감동도 없다. 오히려 무음 공천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공천은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물 흐르듯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셈이 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저렇게 잡음이 큰데요. 셈이 나서 하는 소리다. 아니 그럼요. 지금 민주당 공천처럼 뭐 이렇게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조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도 과거 2008년에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소형 공천으로 2008년에 논란이 있었죠. 그때 네. 대선 표차만 놓고 보면 한 200석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조어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도 153석밖에 못 했었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조어가 만들어지면은 거의 패배의 지름길이죠. 2012년에도 민주통합당이 노이사 공천, 노무현 재단, 이화여대, 486 그 네. 공천 논란이 있으면서 결국은 127석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감동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사실은 중진들이 재배치도 다 승복을 하고 또 지금 네. 이제 자진해서 불출마하시는 용단을 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뭐 남은 공천도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송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대장동식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대장동식 공천과 비교해서 이렇게 혁신은 없지만 잡음이 없는 이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서 막 감동이 와요. 막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막 우리 당 진짜 공천 잘하고 있다. 막 감동이 와요.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막 민주당과 비교하면 막 너무 감동스럽다. 이래요? 4년 전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낫죠. 4년 전에는요, 총선 50일 남았을 때 그 단수 추천, 우선 추천 합해가지고 한 50곳을 채 발표를 못했거든요. 네. 그만큼 공천에 진통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 공천 속도가 거의 한 3배 이상 빨라요. 네. 예,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처음에 첫날 석동현 평통사무처장부터 시작해서 뭐 김성태 전 의원, 김무성 전 대표, 중진들이 다 앞장서서 희생번트, 희생플라이로 가니까 그 뒤에 진루를 하잖아요. 예, 그런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영남권 공천이 왜 더디냐 아마 그런 질문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4년 전을 보면은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4년 전에요. 국민의힘이 그 영남 지역 단수 추천, 우선 추천을 처음 발표한 게 3월 5일이에요. 네. 그 당시에 총선이 그 지금보다 5일 늦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제 올해는 6년이니까 3월 1일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2월 17일부터 영남권 단수 추천 10곳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만큼 영남권 공천도 지금 느리지 않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야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희생번트 치고 도루하는 걸로는 감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홈런을 치고 막 그래야죠. 마지막에 홈에 들어오면 하이파이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송 변호사님 감동을 느끼고 있군요. 조그맣더라도. 아니, 감동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뭐 벤치 클리어링은 안 하잖아요.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은 하면 안 되죠. 예, 박장훈 교수님. 국민의힘의 뭐 공천에 잡음이 없다. 이 부분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만큼 쇄신과 정치 세대 교체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확실히 조용합니다. 네. 거의 무서움 공천. 근데 왜 무서움이냐, 왜 잡음이 없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없는 거냐, 아니면 지금 29일 날 그 여사특검 대표결이 지금 예상이 돼 있거든요. 김여사 특검법. 그렇죠. 네. 반란표 방지를 위해서 현역을 원래는 소위 그 우리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1년 내내 얘기했어요. 영남 물갈이를 통해서 친윤 인사들이 대거 공천될 거다.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 갈등도 초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비대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김여사 특검이 딱 등장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서 지금 29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현역들이 대거 공천 탈락되거나 특히 영남권 의원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민주당이 그거 보고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의 공천은 무서움 공천은 네. 감동을 주기 위한 무서움이 아니라 예. 여사특검을 갖다가 방탄하기 위한 방탄 공천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발음을 잘해야 되겠다. 무서움 공천인데 무서운 공천이라고 자꾸 저는 듣고 있어서. 무소음. 예. 네. 아니, 무서운 공천인가 봐요. 예.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네요. 민주당에서는 무서운 공천. 근데 네.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현역 컷오프를 안 한다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입장이 급한 건 지금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29일 날 지금 특검법 재상정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이탈표가 더 많아요. 잘못 표결 붙이면은 지금 이게 민주당 지방 단속이 안 된다는 게 표결로 입증될 상황이 처해 있으니까 이거 지금 3월, 4월 가지 말고 빨리 지금 하자. 더 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급할 건 없어요. 이탈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까 야구 얘기 나와서 드린 말씀인데 경기에서 이기려면 말이죠. 장타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타 치는 게 중요하고 정타보다 연타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기 이깁니다. 근데 지금 뭐 한 방에 시원시원한 대포 날아가고 홈런 날아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계속적인 스몰 야구라도 계속적인 이제 정타를 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더 이어서 연타를 칠 수 있다 그러면 그 경기는 이기는 겁니다. 결국 수비에서 실수 안 하는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공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막는데 그 중에 큰 이유가 개혁신당으로 옮기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런 공천 작업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부 약간 그게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사실 이준석 신당이 이제 보수 신당으로 다시 이제 분화돼서 다시 재개할 길이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보수 계열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복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개혁 신당보다도 무소속으로 가서 나중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을 더 우선시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개혁 신당이 두려워서 컷오프를 안 한다. 특히나 TK 이런 쪽에서 수도권은 모르겠으나 수도권은 거의 현역이 없어요. TK 쪽에서는 나중에 가더라도 무소속으로 가서 나중에 다시 복당하는 게 낫지 개혁 신당 갔다 돌아오는 거 이걸 더 어려워하거나 더 이거를 말하자면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편향된 해석 같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께서는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잡음 없는 공천 민주당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반격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근데 두 분이 저렇게 높게 평가할 줄 몰랐어요. 우리 국민들 평가하고 많이 다를 것 같고 여의도에 두 당 모두 당사가 있습니다. 잡음은 많아요. 각 당사 앞에 가면은 국민의힘 쪽에는 지금 삭발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김대식 후보인가요? 거기에 있는 구청장 분이 와서 막 항의하고 있던데 곳곳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는 아마 실제 4월 10일 가까이 투표를 해보면 그럼 역작용, 부작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들이 이 얘기 쓰더라고요. 무감동, 무희생 하면서 특정 의원 두 사람, 장제원과 하태경만 바보 됐네. 이런 제목까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나마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인데 정말 찐윤인데 자기 최측근을 공천을 해버렸어요. 단수 공천을.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통령 가장 아끼는 검사도 하태경 의원 빠진 그 좋은 자리에 그냥 전략 공천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시면 뭐 찐윤 중에 찐윤 윤한홍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앞장서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의원들 다 공천받았어요. 배현진 의원이 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컷오프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물론 뭐 일부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너무 시끄럽지 않느냐? 분명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을 겁니다. 비판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나중에 이 과정들 다 거쳐서 보면은 우리 국민들 볼 때 야, 그래도 민주당이 살려고 인적 쇄신하고 한골 탈퇴의 진통을 겪었구나.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처럼 대통령 말 잘 듣고 또 한동훈 위원장 보니까 또 본인 사법연수원 동기도 그냥 공천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공천 다 했구나. 그 평가가 결국 4월 10일 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꺼내서 인용을 하고 좀 갈게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무감동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뭐 김성태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사례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비판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어서 조금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글쎄요. 홍준표 시장께서 자유한국당 대표일 때 지방선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메시지의 내용은 차치하고 메신저가 그렇게 신뢰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김성태 전 의원을 그 홍준표 시장이 언급했던 거는 이미 정리된 이야기잖아요. 예. 김성태 전 의원 본인이 기자회견 하셔서 승복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지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한민수 대변인께서 컷오프 말씀하셨길래 좀 네. 보태면은 컷오프는 원래 아래로부터의 컷오프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이제 경선에는 상당수 진출을 했는데 그분들이 과연 경선에 붙여졌다고 살아 돌아올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뭐 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 이제 15% 페널티도 있고 또 하위자가 되면은 20% 페널티가 추가로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네. 민주당도 지금 최근에 광주 경선에서 3곳 경선했는데 전부 현역이 탈락했거든요. 예. 이거는 각 당의 안방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선에 가면은 당이야 좋아서 찍지만 사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말 일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선에서 살아 돌아올 거냐 이거는 끝까지 봐야 되고 경선에 붙여졌다고 해서 뭐 감동이 없는 공천이다. 저는 그건 좀 핀트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저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송 변호사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현역 의원들이 4년간 걸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 교체 지수가 높습니다. 물론 뭐 감정적 교체 지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겪어보신 분들이 바꾸기를 원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바꾸지 않았어요, 국민이. 예. 뭐 이유는 아까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개혁신당으로 이탈할 걸 막기 위해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네. 지금 두 당을 비교하고 쭉 가고 있는데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나올 거라고 본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관위가 단수 공천을 결정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이 결국에는 보류가 됐어요. 공관위 결정에 비대위가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되는데 김현아 전 의원이 물론 사법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계인 이철규 공관위원회 파워게임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시나요?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정치 호사가들이 보기에는 네. 굉장히 이건 이게 이제 파워게임 뭔가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이제 워낙 잠잠하고 큰 갈등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과도한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가지도 않았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공관위는 이렇게 판단하죠. 공관위는 그 전략 단위가 아니라 전술 단위로 판단하거든요.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누가 더 여론조사 잘 나오느냐. 그러면 김연아 의원이 전직위원회다가 지난번에 출마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수 추천을 했는데 위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민주당과 싸움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네. 민주당은 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고 우리가 더 높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서 더 우위를 점해야 한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연아 의원처럼 작은 단위, 김연아 의원 좀 억울하겠지만 예. 김연아 의원처럼 작은 단위의 당원권 정지 부분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아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작은 흠결도 우리는 다시 들여다봐서 경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단수추천 취소하든지 할 정도인데 민주당은 지금 뭐 재판받고 있거나 기소돼 있거나 여러 것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공천 주고 경선 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략 단위에서 이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관위는 전술 단위에서 이기는 후보를 추천한 거고 예. 우리 비대위처는 전략 단위에서 우리는 이번 선거의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 구도의 싸움을 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조정과 어떤 말하자면 의견 충돌 이 정도 있었던 걸로 봐야지 예. 그걸 갖다가 권력 투쟁적으로 파워게임이다? 파워게임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연장선에서 보면 친윤계 의원들 특히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박성민,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그렇죠. 있어서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의중이 실려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징적이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은 원조 친윤의 상징이고 지금은 친윤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박성민 의원은 신흥 친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 의원은 사실은 그 수행실장에다가 끝까지 사실 친윤. 한동훈의 반기까지 들었던 친윤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건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세 분들이 워낙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라 예. 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당이 그 스탠스를 보여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선을 가든 컷오프를 가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바로 단수 공천하든 예. 네. 이런 점들을 말하자면은 조금 더 좀 센세이션하게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하남을 방문을 해서 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만큼 활용도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조금 하나 더 좀 아직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TK 지역에서는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이 국민의힘 쪽이 우세하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인데 그 확고한 이 TK 지역에서 뭔가 조금 변화의 어떤 조짐?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른바 친박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최경환 전 의원,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원한 대변인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 이 두 분들의 공천 문제가 지금 약간 이제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윤대현 후보가 사퇴했죠. 최경환 의원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단합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면서 사퇴했는데. 그래서 조지현 대통령실 그 출신이 지금 행정관이 아마 단수 추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경산 쪽에서 최경환 바람이 센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최경환 후보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센 거예요? 지금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아마 그쪽에서는 최경환 후보의 약진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두 후보가 만일 경선하거나 경선에서 불복하거나 후유증이 남는다 그러면 승리를 이제 최경환 후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윤두현의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드랍을 선언한 것 같아요. 최경환 바람을 무시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대구 달서구 갑에서 지금 홍석준 의원이 지역구인데 거기에 유영하 변호사랑 이렇게 붙여놓은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조금 유영하 변호사가 높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대표적으로 본인은 친윤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예요? 뭐 유영하 변호사야 워낙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호위무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분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뭐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TK의 민심은 결국에는 그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 국회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데는 의문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선에 들어가서까지 어떤 TK에서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현재는 뭐 경쟁력 있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입니다. 최경환, 유영하 변호사가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현역이 된다 하더라도 뭐 전체적인 큰 대세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지금은 경쟁력 있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령 TK에서 그게 본선에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킬러 문항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그리고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때 이후로 국민의힘에서도 끝까지 잡음이 없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박찬원 교수님은 지금 현역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탈락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현역들 탈락이 본격화하면 민주당 못지않게 잡음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 알겠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계속할까요? 잡음이 없을 수는 없죠. 특히 TK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 지역의 3선 이상인 경우에는 감점이 들어갑니다. 하위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감점 들어갈 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소위 용산 패밀리들이 들어가서 경선하려고 받는 지역이 많거든요.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 근데 민주당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 빠진 대통령이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고 또 언론의 발표가 났지만 지금 공공기관장 자리 50개 비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떨어진 분들 입막음용으로 갈 자리가 있는 거죠. 확인된 겁니까? 뭐 확인 안 된 얘기는 언론 기사를 보고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정리를 해야 거니까. 됩니다. 이건 뭐 50개 비워뒀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민주당보다는 그런 잡음을 처리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여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네, 있다. 그래서 잡음이 민주당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 네. 다만 여기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려운 지점은 이게 지금 개판 논쟁처럼 돼가지고 만약에 분란이 생기면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고 국민의힘 쪽은 지금 TK 지역이라든지 영남 지역에서 일부 이제 이탈이 생기더라도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집단적인 움직임이라는 거는 뭐 분당 뭐 분당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뭐 이게 국민들 개혁신당으로 안 눈에는 가고?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어쨌든 집단의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TK나 영남 쪽에서의 만약에 이제 공천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분위기의 변화가 생긴다면
집단의 움직임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다. 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공천 잡음보다는 네. 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개혁신당으로 가지는 않고 이제 무소속으로 그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네.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배복주든 유호정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어떤 우리 정당법과 관련 법이 규제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당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더군다나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보아하니 무슨 전향서라도 내라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희 당이 스펙트럼이 좀 넓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만은 도저히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 그 스펙트럼 밖의 범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석희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뭐 석방을 촉구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내란 음모인데 좀 동의하기 힘들잖아요. 예정되었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송영훈 의원님, 제3지대 빅텐트 결국에는 찢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텐트가 꾸려지나 싶었는데 또 생각보다 일찍 그 텐트가 무너졌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 이준석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이낙연 대표가 이제 통합 결렬 선언을 하고 이제 이낙연 대표, 김종민 의원 같이 그 일문일답을 할 때 김종민 의원이 아주 상세하게 그동안의 개혁신당에 있었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을 할 때는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미래의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 뭐 그렇겠지만 그 뒤에 일문일답을 하는 걸 저 다 들었는데 뭐 새로운 미래에서 홍보위원장을 누구를 해주길 원했는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뭐 부결이 됐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 세력이 타협하고 공존해서 같이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텐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집에 갈 때 가져가는 건데 저는 집에 갈 때 이거를 자기 거라고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은 여행 중인데 벌써 텐트를 이렇게 뭐 텐트 안에서 서로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뛰쳐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 하루 만에 끝났잖아요.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났는데 아마 그 갑신정변 이래로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빠르게 끝난 정치 실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렇게 갈라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도 꼽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문제였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에는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론되는 것 자체도 기분이 안 좋다는 식으로 손사래를 쳤었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제 이낙연 대표와 갈라섰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결과론적입니다. 뭐 이낙연 대표 측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낙연 대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뭐 그런 사실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이낙연 대표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나가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영입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노회한 정치인이 되고 대선 후보로까지 나가고자 했던 이낙연 대표가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거는 뭐 주도권 다툼에서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밀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민수 대변인은 이제 이준석, 이낙연 두 대표가 갈라서서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들이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원당으로 이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된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빅텐트를 쳐가지고 그냥 제3당으로서 민주당 후보와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호남 쪽에서는 이준석 이미지가 사라진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구민주당 분들이 현 민주당 후보들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유불리를 따지는 질문을 우리 김 앵커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총선이 코앞인데 그럼 그걸 그렇죠. 따져야죠. 그런데 우리 당은
원론적인 게 아니고 국민만 보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갈라서는 이 모습들이 저는 처음에 이분들을 뭐 갈랐을 때 이혼했다, 파경하는데 저는 아예 만나지 않아야 될 분들이 만났다고 봐요. 그리고 그 비명계 우리 당에서 나간 3분 중에 또 그분들도 갈라섰어요. 예. 2분의 의원은 또 남았고 뭐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님과 이제 김종민 의원만 남았는데 이 과정이 이른바 새로운 미래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랄지 뭐 이렇게 이런 지역에 전혀 소구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더 좀 실망한 게 여론 지표상에도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 뭐 하위 평가자 중에 탈당하신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영입해가지고 뭐 좀 세를 불려보겠다. 저는 그거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거 받을 때는 분명히 그런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새 정치를 하겠다.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가신 분들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떤 전체 선거에서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이 얻어야 될 표에서 그분들이 잠시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세력이 갈라선 이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개혁신당이 3%, 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한 1%,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할 거다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잔뜩 기대하는데 정말 당 지지율에서 뭔가 유의미한 뭔가 변화가 좀 이제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는 양당이 이 대결 구도에 끼어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사실 이제 주요 정당의 이제 그 말하는 소방수로 등장하는 게 3번째잖아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비대위 했던 그 비대위원을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민주당 후보 당시 민주당 대표 당시에 이제 와서 이겼고 예. 지난번에도 이제 와서 한번 참전했는데 저는 이번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국민의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는 게 워낙 크기가 작은 그 덩치가 작은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결국 사람 싸움 아니에요. 좋은 인재를 모셔가지고 그 공천에 반영한다. 근데 그 전에 개혁신당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수혈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혈된 다음에 공천이 있는 거지. 지금 공천을 위해서 수혈하겠다? 어느 분들이 많이 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앞뒤가 뒤바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기대치는 알겠습니다. 워낙 그동안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으니까 여의도 차르라고 불리는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적 풀,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당의 방향성, 그다음에 가치, 지향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의도 차르라고 불리는 김종인 위원장이 와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은 자체적으로 인물난을 얼마나 자기 정당의 컨셉에 걸맞는 사람들을 끌어오느냐 이 싸움인데 이게 과연 지금 40여일 남은 상태에서 녹록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개혁신당 이제 통합 과정에서 특히 제3지대 얘기를 하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3지대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다시 또 뭉칠 가능성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무슨 당이 뭐 포스트잇도 아닌데 어떻게 뗐다 붙였다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불가한 거고 제가 아니 이준석 대표는 언제든지 지금 이낙연 대표 기다리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강자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레토릭으로 봐야죠.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각자 도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도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처한 당의 컨셉과 그런 방향성에 맞게 이낙연 대표는 빨리 민주당에서 이탈파 의원들을 끌어들여서 몸집 키우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 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신진 인사들을 빨리 수혈해내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어제 그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이제 출범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가서 또 축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다 갔죠.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니까 당직자를 당대표로 임명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비례 순번을 모두 결정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정당 운영 원칙에 맞는 거냐? 한동훈 위원장 답 좀 해봐라. 이렇게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분 생각은 궁금하지가 않다라면서 무시했어요. 우리 송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 대신에 그렇게 위성정당이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얘기했으니까 그 방식이 맞아요? 당직자를 당대표로 앉히고 비례 순번을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해가는 이 방식이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정당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정강 정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과 맞다고 보세요?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현실에서는 민주적인 정당 정치 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병립형으로 회귀를 했어야 맞는데 헌정사상 이재명 대표처럼 혼자서 선거제도를 결정할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야당 대표가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80여 명의 의원들은 병립형 회귀를 찬성을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형적인 제도가 유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둘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한국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은 양당이 그 비례 의석을 내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양당이 다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는 좀 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바람직하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비례정당의 당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정치 현실하고 매우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4년 전에도 미래한국당을 원유철 대표를 보고 찍은 분이 있나요? 잘 기억도 못 하실걸요? 저 더불어시민당은 무슨 우리종 교수, 최백은 교수 이런 분들이 당대표였는데 그분들을 보고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말씀드릴까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서 정치부 기자도 하고 정치권 돌아서 보면서 저렇게 집권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거칠고 막말성, 대장동식 공천?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발 사주식 공천합니까? 명품 수수 의혹식 공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을 조심하시고 그 품격을 지켜야 중도층 표가 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후로 국민의힘 패널 분들이 거의 닮아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비호감 아주 극혐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을 합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의총을 국민의힘 의총 한번 해봤습니까? 마라톤 의총을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팽팽하게 갈렸고 지도부 회의를 수십 차례를 했어요. 마지막에 최고위원들이 모두 의견을 내고 당 대표가 이렇게 팽팽하니까 이제 숙고해달라. 그렇게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팩트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마 한선교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국장급 당직자를 대표로 앉힌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지난 총선 때 한선교 대표가 난리를 쳤죠. 본인 마음대로 했다가 총선 폭망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성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름 바꿔서 자매정당 그렇게라도 합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근데 이 정당은 뭐가 됐냐면 부하정당, 종속정당이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무리 권한이 세도 그렇지 국고보조금도 따로 받는 이런 준유성정당, 유성정당을 저희는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만들잖아요. 국민들께 사과 드려가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모든 공천을 다 하겠다? 이거는 국민들 볼 때 염치 없는 짓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로서는 양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한 그 부분이어서 아마 좀 양당의 그런 비례정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일단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거 지원 유세에 좀 움직임이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특히 수도권 험지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 구로 그리고 인천, 계양을 돌고 있는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주 말하자면 전략이 드러나는 행보 아닙니까? 네. 정치인의 생각을 보려면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동선을 보면은 먼저 수도권 벨트를 좀 찾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접전지를 좀 찾아오고 한강벨트 이런 데를 구축한 다음에 지금 구로라든가 계양이라든가 험지.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인천을 찾은 그 두 사람의 사진을 갖다 놓고 인천 상륙작전, 인천을 수복해야 서울을 탈환한다. 이런 포스터가 이제 막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붙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이 그림 투샷인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모습은 미래에는 어쩔 수 없는 또 경쟁 구도로 갈 수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제1당으로 가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가장 최전선에 선 두 상징적인 인물로서 제가 보기에 지금 상당 부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명령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은 이제 인천 계양을 해서의 한판 승부는 어쩌면 이번 총선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될 수 있고 상징적인 그런 격전지가 될 것 같아서 주목됩니다. 네, 이 인천 계양을에 눈에 띄는 인물이 또 함께 했습니다. 바로 축구 국가대표 전직인 출신인 이천수
선수가 원희룡 전 장관을 유세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함께 나섰는데 과거로 되돌아가면 예전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했었는데 이번에는 4년 만에 그 마음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에게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보기 얘기하기 좀 힘들죠. 근데 자유죠, 뭐. 우리가 뭐 투표할 때도 예. 내가 과거에 뭐 예를 들어 1번 찍었다고 그래서 계속 1번 찍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1번 찍었다, 어쩔 때는 2번 찍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셀럽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민주당도 좀 긴장해야 될 측면이 있다. 특히나 좀 당대표가 만약에 그 지역에 갇히게 된다면 당대표가 사실은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지금의 정권 심판론을 다시 좀 이재명 대표가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이번 그 공천 분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같이 고민돼야 될 측면도 그것의 한 단면을 갖다가 이번 그 이천수 씨의 그러한 선거운동을 보면서도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 원로들마저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를 해서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전국 지원 유세에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뭐니 해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분 논란 때문에 공천 논란 때문에 정권 심판론의 불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 정권 심판론을 더 또렷하게 하기 위한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의 뭔가 결단 또는 어떤 쇄신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집단행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회복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 근간에는 현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어떤 방침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번 주말을 고비로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말 의사들하고는 또 이 전공의들하고는 안 만날 거예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갑니까? 법적 처벌 이렇게? 아니 지금 그래도 계속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양쪽이 너무 팽팽하게 치킨 게임 양상을 띠고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점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조율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인원에서 이제 조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의협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2,000명이라고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당신들은 무슨 연구 결과를 대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 지금 불안과 굉장히 민생의 특히나 이제 안전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국민 불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걸 가지고 2,000명을 고수할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의료계가 얘기하는 적정선은 어디냐라고 들어서 조정을 해야죠. 결국 정치라는 게 갈등과 조정의 타협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근데 물러나면 정부가 후퇴하면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칠 텐데. 아니죠. 이게 후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기 위한 한 발짝씩 일부 후퇴라고 봐야지 이게 한쪽에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생을 놓고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끝까지 이걸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는 건 온당치 않고요. 당장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의료가 심각 단계로 지금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도 아닌데 심각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료 현장에서의 이게 문제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입장이 뭡니까?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씩 10년간 순차적으로 증원하자고 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2,000명씩 5년간 10,000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도 그건 의견을 내셨죠. 그리고 의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환자의 안전과 생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장을 떠나는 거는 우리 대표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고 돌아오는 게 맞다. 다만 지금 뭐 대통령은 뭐 우리 최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2,000명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근데 당장 저는 내년에 2,000명 늘려놓으면 교육이나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이번 제도 정부 제도를 보면은 의료 의사협회들도 이렇게 주장하듯이 정말 필요한 필수 의료,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 부분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2,000명을 증원했을 때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의사들을 이렇게 막 여론이 의사 파업에 대해서나 의사들 반대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너무 밀어붙이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또 이런 환자들, 이런 건강들 생각해서 의료진들과 잘 좀 협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인 만큼 이 총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될 사안은 절대 아니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민생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양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말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